이내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9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그리고 윤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날마다 윤성이 2부인데요. 두 가지 작품을 깊이 읽어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눈꺼풀이라고 경희님이 골라주신 작품이고요. 다음에는 작가님이 골라주신 어느 밤이라는 작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꺼풀 경희님이 골라주셨는데 네, 일단은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 1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유소야에서 다뤘던 다른 작품들을 제외하고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 뭐를 소개를 또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나의 할머니에게 실렸던 작품이나 여름방학이나 이런 것도 읽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소야에서 다루기 이제 전이나 그 중간에 단행본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엔솔로지로. 그래서 저한테도 좀 처음인 작품들 중에서 찾다가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블랙홀이라는 작품이나 어느 밤도 너무 좋아하지만 네모난 기억을 좋아하는 것처럼 윤성희 작가님 작품 중에 유난히 사랑스러운 면이 강조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없이 밀고 나가면서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눈꺼풀이라는 거는 어느 밤이라는 작품이랑도 저는 좀 이렇게 연결되는 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이제 나중에 어느 밤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 사랑스러움이 좋아서 한번 이 소설집 안에는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대목들도 많은 소설도 있지만 유난히 눈꺼풀이라는 작품은 화자인 소년처럼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게 어쨌든 내 눈꺼풀을 들어올리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자라는 얘기를 너무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이 소설집 안에서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골랐습니다. 진짜 이 소설집의 11편의 소설 중에 조금 톤이 그래도 좀 가볍고 좀 발랄한 축에 들어가는 소설이죠. 맞아요. 저도 좀 애정 있게 쓴 소설이고요. 네. 좀 청소년, 이게 그 창비에서 나오는 청소년,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단편 하나로 이렇게 얇게 나오는 어떤 책이 있는데, 이제 그거 용으로 탐탁을 받아서 쓴 거라 청소년 독자를 좀 의식하고 썼기 때문에 좀 희망찬 부분을 넣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쓰면서 조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소년 소설에서 이렇게 너무 정적으로 가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어릴 때 청소년 소설 읽으면은 주인공들이 이렇게 모험하고 이런 거 모험 소설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써야 될 텐데 하면서도 계속 이 마지막에 그 눈 뜨는 장면에 사로잡혀서 이거 어쨌든 꼭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에 이게 되게 그러니까 주인공은 정적인 것 같지만 머릿속은 굉장히 동적으로 만들어보자 막 이런 좀 의도를 갖고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이 재밌었던 흥미로웠던 이유는 제가 엄청 이 소설집 안에 있는 굵직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되게 강렬한 작품들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좀 그러니까 크고 작다가 꼭 덜하다 더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좀 작은 작품들에 대해 애착이 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렇기도 했고 그 줄거리나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한 게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재밌는 건 보통 이렇게 의식이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만약에 사람이 등장을 하면
예를 들어 과하게 뭐 유체 이탈이라던가 예.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결국엔 기억이겠지만 마치 혼이 뭔가를 보고 오고 접하고 오고 막 시공간을 좀 초월하고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소설은 소녀는 누워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거나 옆자리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영혼이 찾아온다거나 그러니까 누워있는 이 소년에게 와서 무언가를 환기시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누워있지만 어딘가를 굉장히 막 그러니까 가상으로 적극적으로 다녔다라기보다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환기되는 기억들 그런 것들이 좀 이거는 약간의 행동적인 차이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게 기억에 남게 읽었습니다. 네. 줄거리 간단히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까요? 화자는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 병원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사람들은 와서 이제 엄마도 오고 아빠도 와서 각자 자기의 이제 어떤 힘내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엄마 아빠가 하루를 보낸 이야기를 와서 들려주는데 이 소녀는 다 들린다고 스스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자기의 이부 누나의 이제 누나의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친구와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으로 불러일으키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저희가 주영님이랑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한 옆자리에 있었던 로또 할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응원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좀 방황을 하고 있는 누나도 자신을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소년이 드디어 내가 눈을 뜨고 다시 좀 세상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전히 엄마 아빠의 사연이라던가 처음에 칼국수를 같이 먹게 된 장면이라던가 그런 세세한 것들이 되게 만두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인상 깊게 좀 전개가 되는 그런 짧은 이야기인데 며칠 동안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저는 이 소설집 안에서는 그래도 여기 눈꺼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현이라는 친구는 좀 이 화자를 속상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 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주영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저도 사실은 진짜 이 눈꺼풀은 저는 로또 할머니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이유가 이제 유령인 할머니인데 옆 침대에 이제 내가 의식을 잃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할머니가 와서 내가 로또 번호를 알려줄게. 너 이거 꼭 기억했다가 깨어나면 로또 사? 이러면서 이제 번호 알려주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5개만 알려준 거예요.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숫자를 외우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좋았거든요. 할머니가 뭐 힘내, 너는 꼭 일어날까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장난처럼 뭔가 미션을 줬는데 그게 이렇게 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결국에는 약간 그 눈꺼풀을 밀어올리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게 네, 저한테도 로또 할머니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또 번호 알려준 할머니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럴 때 되게 직접적인 위로는 아닌데 생각 지나고나마 저 사람이 나 살게 했네 약간 이런 사람 되게 소중하고 살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너무 나도 씩씩해질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마음을 저도 주는 소설이어서 일단은 좋았고요. 네. 저는 또 하나 좋았던 건 이제 화자인 나가 학교 다닐 때 마을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마을버스 중에서 의자에 이제 비닐이 찢어진 버스가 항상 이제 있었고 그 꼭 비닐이 찢어진 의자 위에 앉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여기에는 그렇게 서사가 흘러가더라고요. 어떤 애가 허벅지 사이에 칼을 꽂고 의자 비닐을 찢는 걸 봤고 그 아이를 따라가다 보니 그 아이가 뭐 플래카드도 찍고 뭐 해서 아, 쟤 왜 저러냐 혼내려고 했는 줄 알고 봤더니 그 애가 이제 칼을 버리고 울고 있더라. 맞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풍선 간판을 어릴 때 찢었던 그것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찢은 의자에 앉으면 풍선 간판을 찢던 그때가 자꾸 생각났다. 그럴수록 거기에 앉았다. 내가 미워서. 근데 저한테는 이게 내가 미워서 이 의자에 앉았었던 마음보다는 저는 이 아이를 거기 앉아서 이 아이를 계속 위로해주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자를 찢었던 아이가 이 행동에 너무 따뜻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그 의자 찢었던 아이는 모르지만 근데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 아이를 생각하며 그 의자에 앉는 마음은 뭘까? 저는 약간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의자 그거는 저는 왠지 이런 걸 상상해보게 되잖아요. 왜 쓰셨을까? 저희가 이제 너무 좀 구태의연한 질문이긴 한데 상상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찢어진 의자가 사실 많잖아요. 아니 저희 동네 마을버스 중에 하나가 의자가 쭉 찢어져 있는데 유난히 찢어진 데가 하나 있는데 실은 진짜 어느 날 거기 앉다가 맨날 여기만 앉는 고등학생 이 눈꺼풀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 내 주인공이 마을버스가 빈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여기만 앉는다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이렇게 찢어진 의자에 앉을까? 그럼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 장면을 좀 넣고 싶어서 넣은 거죠. 내가 밉고 또 미운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춘기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좀 착한 아이 사춘기 형태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10대 때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른들이 많이 하지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10대 때 보면은 40대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10대 때 자신을 사랑하려면 좀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든지 내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럴까? 물음표도 많고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미운 것도 있고 짜증도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춘기 아이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착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못되게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착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찢어진 의자를 좀 쓰게 됐죠. 예. 그 좋았던 게 근데 그 로또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그 의자 찢어진 의자에 안 앉는다고 약속하면 로또 번호 알려주겠다. 근데 그게 저도 그 의자에 앉는 마음이 그때 그 칼로 찢었던 아이를 계속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 그게 자기에 대한 이입도 있어서 그 의자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너 이제 거기 앉지 마 라고 해주는 게 되게 좋기도 했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로또 번호 알려주거나 그 와서 말을 걸어준 이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해준 이유가 너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해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준 손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고마워서 그렇다.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럼 이 할머니한테는 그 누워 계시는 동안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도 좀 자신을 탓하고 있었잖아요. 하필 누군가의 미워하는 사람의 떡을 받아 먹어서 죽게 된 자신에 대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땐 좀 생각만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런 할머니 말로는 너무 이렇게 좀 귀엽고 사랑스럽게 배려하고 있지만 아이를 근데 어쩌면 할머니도 이 아이의 마음에서 좀 자신에 대한 그런 걸 본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할머니가 널 찾아오는 손님들의 얘기가 너무 재밌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유인데 그런 마음에서 그런 로또 번호를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모르고 있는 걸 결정적인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또 번호 마지막 번호 같은 거잖아. 그 너를 누나가 매일 찾아와줬다. 그래서 그냥 이 소설집 읽다가 이거 읽을 때 약간 울컥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왜 방심하고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읽다가 그 칼 들고 간 아이가 사실은 울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뭐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이제 할머니랑 등장하니까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청소년 화자가 등장하는 소설에 감정이입이 되는지 원래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움과 마지막 장면이 사실 제일 좋죠. 뭔가 하나 둘 셋 심호흡하고 정말 사소한 일인데 눈꺼풀 들어올린다는 게 근데 이 소년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막 의사들이 얘기하는 막 드라마 상투적인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딱 그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어떤 미움이나 자책이 분명 이 친구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의 사에 의해서 그거를 딱 이렇게 아니야 나 그래도 다시 눈 떠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장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작가님께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던 대목도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그 달인 이야기 나오는. 전 그 공감됐던 게 생활의 달인들에 대한 얘기. 엄마는 너무 그 사람들이 멋지다고 하는 쪽이고 아들은 시시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 프로가 어떨 땐 되게 보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당연히 열심히 살고 너무 멋진 분들인데 그걸 어떤 순수한 무언가로 좀 포장하는 게 뭐라 그래야지? 이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누구나 열심히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분명 다 있을 텐데 그거를 덮어놓고 뭔가 진기명기 보듯이 하는 그런 관점? 그래서 읽어주십사 부탁드린 장면 거기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이 아빠 엄마가 퇴근하고 애 이제 보러 오잖아요. 근데 와서 막 우리 애 어쩌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게에 웃기는 손님 있으면 웃기는 손님 얘기해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개인적인 그 들은 이야기가 사실은 떠올랐는데 저 이제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10대 때 남자아이였는데 중학생 때 엄청나게 심한 사고를 당해서 10개월을 이제 중학생이었을 때 학교에 못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병원에서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얘네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제 명랑 쾌활한 캐릭터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10개월 동안 이제 퇴근하고 이제 왔는데 와서 그렇게 얘를 웃겼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심각한 얘기를 안 하고 애랑 같이 막 그날 있었던 재밌었던 얘기 해주고 막 그렇게 자기가 지냈는데 그게 되게 자기한테는 정말 엄청난 힘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아빠를 보면서 약간 그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런 부모가 옆에 있으니 일어날 수 있겠구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 아빠가 얘기한 그 웃기는 손님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전 가지고 싸우는 부부라던가 다 너무 있을 것 같은 손님들이어가지고 잠깐 말씀해드리면 메뉴판 첫 장부터 끝까지 3번이나 읽고서 뭐 주문할 줄 몰라서 겨우 이제 파전이랑 잔치국수 골랐는데 그러다 갑자기 김치전으로 바꾸고 김치전 반죽 딱 올리니까 감자전도 바꿀 수 없어 약간 이런 사람. 근데 이런 것도 다 상상인가요? 네, 상상이죠. 그 혼자 뭘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쩌다가 밖에서 사 먹으면은 오늘은 이제 김치 수제비를 꼭 먹어야지 하고 가서 감자 수제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집에 나오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맨날 후회해요. 그런 제 마음이 조금 반영돼 있긴 하죠. 선생님 그 달인의 그 어떤 계기로 이런 거 쓰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생활의 달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즐겨봐요. 근데 그게 볼 때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진짜. 와, 진짜 저렇게 사소한 거에 달인이 된다는 것이 좀 놀라운 부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뭐 속도가 빠르거나 정확한 게 꼭 뭐 그게 정답인가? 좀 느려도 느린 사람도 있고 할 텐데 뭐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존경스러운 달인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진짜 너무 서커스맨 같은 달인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는 되게 좀 놀라운 것 같고 어떤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다 놀라웠어요, 사실.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어쩜 저럴 수가 있는데, 저희 예전에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도 안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가지고 10년 하면 엄마도 다 안다.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 하나도 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음식할 때도 이렇게 딱 손으로 대충 해도 정확히 이렇게 알죠? 이렇게 일정한 결함을 맞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한 사람이 뭐 저런 거 틀리나 싶은가 봐요. 저희 어머니는 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세월이 많이 가면 안 놀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그냥 그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이랑도 네. 좀 비슷하다는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인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뭐 인간극장 이런 거가 어떤 특이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 작가님의 소설의 특징들도 사실 이렇게 써놓은 걸 읽으면 막 갑자기 옆집에 살았던 누구도 막 화재가 나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턱턱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나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서 막 엄청 클로즈업해서 달인처럼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냥 그 달인 옆에 또 달인이 있고 또 그 달인 옆에 이런 게 이게 나이가 들면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저거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사람에 대해 오히려 오해하게 만드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오해를 좀 덜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일부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뭐 더 나은 사람이 된다거나 제대로 살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런 클로즈업이랑 멀리서 보는 거랑 되게 이 소설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되게 좁혀 들어가서 보여주셨다가 근데 그 주변 인물들로 렌즈를 확대하면은 다 그러고 살고 있는 느낌이고 또 근데 어떤 인물의 마음에 또 깊이 막 들어갔다가 그래서 사실 행가리를 안 하신다고 그리고 실제로 문단을 거의 안 나누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에 막 연상이 되는데 그게 되게 착착 붙어서 실제로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듯이 쓰시는 스타일이라고 저도 느끼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없거나 이해가 어렵지 않고 어떻게 그게 제가 끌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맞아요. 막 확대도 했다가 또 다시 넓게 보여주셨다가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다 읽고 나면은 내가 뭘 읽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게 너무 좀 신기해요. 저는 약간 꼭 뭐 비슷한 걸 찾을 필요는 없지만 없지 않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 좀 잘 저한테는 그래서 항상 뭔가 그 특유의 뭔가를 저한테 정서적으로나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체험의 폭이 엄청 막 다채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좀 늘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는 의도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제가 좀 발견하는 건 뭐 외롭거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좀 껴안아주려고 붙여놓는 그런 편들어주는 사람을 꼭 하나 만들어준다는 저는 약간 그런 게 드는데 민주 누나가 약간 방황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 옆에 서는데 이 민주 누나랑 이제 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부 남매인데 이제 민주 누나가 근데 어릴 때 너무 예쁜 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외숙모가 민주 누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엄마가 재혼하면 입양하겠다. 막 이런 마음까지 먹었다. 민주 같은 딸이 있다면 하루에 100번씩 웃었을 거야. 딸을 삼고 싶을 만큼 예쁜 아이였다고 외숙모는 당황하는 누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곁에 이런 외숙모를 두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사실 되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막 완전히 무슨 의도하고 설계해서 짜신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의도해서 짜진 않고요. 제 소설에 많은 것들은 거의 의도하지 않습니다. 행가리를 잘 안 하는 것도 행가리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의도를 한 게 아니라 행가리를 안 하는 방법을 더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쓰다 보니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게 제가 좀 꼬리에 꼬리를 묻는 스타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행가리를 안 하는 문장 처리가 저한테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더 쉬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의도인데 저는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에피소드 말고도 다른 소설들에서 볼 때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위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의 경우 그런 엑스트라처 같은 사람들은 되게 선량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연은 아니고 조연급의 인물이라면 조금 더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선량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도 다른 모습을 또 독자가 볼 수 있으니까 독자가 알아서
그 사람들을 그릴 수 있는데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사람은 한마디가 되게 나쁘게 말하고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그렇게 그리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 맞고 감자탕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이 사람이 잠깐 나왔다 들어가니까 조금 유머 있는 어떤 사장으로만 인식이 좀 남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인물의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요. 되게 못되지 않게 그리려고 조금 신경을 써요. 예. 저는 그 눈꺼풀에 나오는 할머니도 그렇고 그 말씀하신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인물들 있잖아요. 마치 신데렐라에서 그 할머니 요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잠깐 필요할 때 뿅 나타나서 약간 이렇게 어떤 가루 같은 거 뿌렸는데 갑자기 그 후에 엄청 뭔가 이렇게 완전 다른 느낌. 근데 그 정말 사소한 그냥 이렇게 요술봉 한번 휘둘렀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절실한 나에게 어떤 게 되는 장면들? 그래서 그 요정 이미지도 많이 생각났고 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뒷표지에도 인용된 부분이지만 착하다라는 말이 소설집에 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자들도 착하다라는 말에 반발심 좀 가졌다가 또 누가 얘기해주면 저건 좀 그런 근데 제가 이게 착하다라는 말에 대해 언제부턴가 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막 주기 시작했잖아요. 하거나 듣는 거에 대해. 제가 이 소설집이 나오기 전에 아까 저희가 잠깐 쉴 때 에고서칭 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구글에서 저희 서점을 서칭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구글도 왜 리뷰가 있잖아요. 그 장소 리뷰 왜 여행 가면 장소 리뷰 오히려 있어요. 제가 어떤 음식점에 대한 리뷰를 찾을 때는 구글에 서칭을 해봤는데 지도에 저희 서점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소설집 이제 읽기 전에 우연히 서점 고요소설 쳤는데 리뷰가 한 4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줄 평을 남긴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되게 3년 전 이런 리뷰인데 주인이 굉장히 착하다 이렇게 써있는 거에서 근데 보통 친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리뷰는 가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친절한 분들께는 되게 제가 더도 더 막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주인이 굉장히 착하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했길래 이분이 착하다라고 어떤 근데 제가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떤 오지랖을 부렸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달라고 안 했는데 내가 뭘 먼저 해줬나? 근데 나도 모르게 착하다라는 말에 어떤 반발이나 다른 의미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왜 이렇게 꼬였지? 근데 그게 착하다라는 말을 들은 게 한 이틀 정도 갔어요. 효과가 뭘 했길래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분도 까먹었겠지만 근데 그러고 이 소설집을 읽는데 착하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서 왜 어린이가 아니면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일이 잘 없잖아요, 이제. 근데 진짜 여기에 이제 그 약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얘기 많이 하죠. 사실 거기 스위치에도 이제 엄마가 떡국 끓여 먹으면 잘했다, 청소했으면 잘했다가 아니라 착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어감이 되게 이거 뭔가 되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근데 그 엄마나 할머니들이 해주면 사실 좋긴 좋아요. 그 말이. 제가 이 소설집 전에 베개를 베다까지 잘 보면은 괜찮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소설집을 오면서 괜찮다와 착하다를 좀 병행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조금 있었어요. 착하다는 말을 착하다는 의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에 한 번씩은 착하다 혹은 괜찮다의 어떤 말을 한 번씩 주인공이 듣게 하거나 그런 느낌의 장면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 다 착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블랙홀 같은 소설에 착하다를 넣기 너무 어렵지만 좀 괜찮다 거긴 또 이제 괜찮다의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듣지 못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착하다. 그리고 약간 이제 뭐 착하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오용되는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단어가 이제는. 근데 어릴 때 참 착하다 말들은 도대체 참 잘했어요 하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릴 때 엄마가 잘했다고 난 착하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착하다는 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폭이 넓은 단어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너무 폭이 좁아진 단어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모든 소설이 이 성인이 네. 좀 아이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럴 때 착하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제 소설에 가족 서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엄마와 자식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식 손자 손녀도 있잖아. 이렇게 세대가 있으니까 같은 동일 세대 그러니까 형제 자매끼리 착하다가 아니라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거나 뭐 할머니가 손자한테 해줄 때 좀 이 단어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위치가 이 소설집에 처음 쓴 건데 스위치에서 이제 그 착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앞으로 이 스위치가 들어간 소설집에 묶는 소설들에는 착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종종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차경희 대표님이 일기를 보셨다고 했는데 그 일기에도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이제 소설이 잘 안 풀릴 때 이 주인공은 언제 착하다는 말을 듣지라고 상상을 하면 그 장면을 그리게 돼요. 어느 순간 착하다는 말을 듣게 할까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소설의 서사의 흐름과 무관하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언제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그렇게 소설을 구상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장면이 조금 뜬금없더라도 그냥 뭐 뜬금없더라도 집어넣지 뭐 이거. 제 소설이 가끔 너무 말도 안 되게 뜬금없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구상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해서 좀 의도적으로 착하다는 말을 좀 많이 쓰기도 했어요. 네, 저 이렇게 눈꺼풀 작품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 어느 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작가님이 고르신 거니까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밤은요, 저도 유소야에서 다루지 않은 소설을 고르려고 하다가 또 그 중에서 또 저한테 김승옥 문학상이라는 상을 안겨주기도 해서 저한테 조금 남다른 어떤 그 즈음에 좀,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소설집 전체의 어떤 과정에, 누구나 잘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상을 주면 또 해도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한테 좀 용기를 준 부분도 있어서, 좀 골랐습니다. 어느 밤은 되게, 스토리가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훔친 할머니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밤마다 이제 킥보드를 몰래 타다가, 넘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넘어져서 다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때 이제 어느 청년이 다가와서 이제 그걸 구해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소설은 마감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아무것도 쓰지 못해서 망했다 막 이러고서 아파트를 거닐다가 진짜 새벽에 이제 약간 술 먹고 늦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택시를 내려서 아파트 단지 안을 이렇게 조금 걸어갔는데 진짜 어떤 아이가 킥보드를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훔치신 거 아니죠? 훔치진 않았는데 저 훔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서 집에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킥보드라고 말하지만 저희 어릴 때 막 싱싱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없어갖고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100원에 10분씩 주고 타고 이랬던. 그리고 제가 앞니가 좀 깨졌는데 그 어릴 때 싱싱이 그거를 10분 안에 열심히 타려고 타다가 넘어져갖고 깨졌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생각도 막 이제 돌아와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킥보드 훔치는 얘기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킥보드를 어느 나이 때 훔치는 게 제일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킥보드라는 걸 한 번도 타보지 못한 할머니가 이거를 훔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뒷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전 나는 뭐 킥보드 훔쳤다 이렇게 첫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아주 잘 풀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의도는 남편이 너무 미워서 킥보드를 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의도는 남편이 죽는 걸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소설을 조금 탈바꿈을 해야 된다. 남편을 죽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남편이 이제 죽고 그 남편이 죽은 시체를 두고 신고조차 못하면서 킥보드를 타는 되게 과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남편은 일주일을 썼는데도 남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일 수가 없네. 그런 장면을 너무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할머니가 살인을 저질러서도 안 되지만 다들 잘 죽었는데 왜 남편만에 그래서 그냥 혼자 타다 넘어지는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타다가 남편이 그냥 미운 거죠. 꼴보기 싫을 때 그냥 마다 정갈하게 늙고 싶은 할머니인데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 이제 그냥 혼자
킥보드를 타는 할머니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썼어요. 썼는데 이 소설이 맨 처음에는 그냥 그 넘어진 할머니 얘기를 쓰려다 보니까 눈꺼풀하고 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네, 왜냐면 네. 움직이질 않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설이 한 40~50매 정도 간 다음에 굉장히 좀 지지분진해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회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구구절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빚진 게 많아요. 아까 말한 킥보드도 거기서 발견했는데 그러고서 또 그 놀이터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서 뭘 사러 갔다가 아이들이 노는 걸 봤더니 얼음땡 놀이를 하고 노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어머 나 어릴 때 저 많이 했는데 하고 애들 얼음땡 놀이 하는 걸 좀 구경하다 갑자기 할머니에게 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좀 이야기 수정을 조금 해서 그래 청년이 나타나는 예, 그 할머니를 좀 일찍 넘어뜨리고 좀 3부 이 소설 약간 3부쯤 해당되는 곳에 청년을 등장시켜서 이야기 결을 좀 바꾸게 되면서 좀 이야기가 좀 잘 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을 읽고 제가 막 울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나 왜 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슬픈 소설이 아닌데 왜 우셨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할머니보다 이 청년 저는 왜 이렇게 그렇죠. 마음이 가는지 이 울었던 것도 이 청년 때문이에요. 이 청년이 저는 뭐가 이렇게 슬펐냐면요. 그 방이 하나여가지고 동생이 밤에 잘 땐 자기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동생 학교 가면은 이제 남은 반찬으로 밥 먹고 거기서 자잖아요. 그리고 독서실에서 이제 밤에 가잖아요. 저는 이 청년이 너무 안쓰럽고 막 어떻게 어떨 줄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그럼 뭘 공부를 하냐. 근데 고시중고 중이라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좀 저한테는 갑자기 이 청년한테 감정이 확 되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그 넘어진 할머니가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마 이거 읽었던 시점에도 약간 그런 감정, 청년과 비슷한 감정에 빠져있을 때 같고 뭐 지금도 근데 왜 이런 감정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약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서 킥보드 할머니에 빠져 읽었지만 결국은 청년으로 저한테 좀 끝나는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그 사람들한테는 고시공부 중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했을 때가 저한테도 약간 되게 후반인데도 결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제가 막 그런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정 같은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청년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짧지만 이 순간에는 이 할머니가 청년한테 그런 존재가 된, 그러니까 좀 뭔가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의외의 예상치 못한 장면이어서 여태까지 뭔가 이렇게 따라와 읽었던 거에는 이 청년이 어떤 계기가 돼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뭔가 살아나거나 좋아지는 방향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장 큰 공경에 처한 할머니가 오히려 이 청년에게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면에서 그냥 이것도 뭔가 예상치 못하게 풀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의 에피소드들도 그렇고 이 청년이 등장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괜히 이 청년이 신고를 안 해준다 왜 자꾸 누워 계시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빨리 구급차가 안 오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약간 그 기다리는 장면에서 되게 소설의 끝에 있고 한데도 거기서 약간 뭔가 양쪽에게 다 되게 중요하고 선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어느 밤이란 소설에서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할머니한테 땡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청년을 생각해서 청년을 이제 불러온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저희 작법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이 이를테면 청년이 할머니를 구하러 오면은 청년이 할머니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역으로 되는 상황을 조금 다른 소설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머니를 땡해줘야 되지만 할머니도 이 청년에게 땡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구하러 갔다가 구원을 다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구조를 기다렸다가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좀 예, 좋아하기는 해요. 다른 소설에서도 좀 비슷한 어떤 패턴으로 많이 예, 그리는 편이기는 해요. 예. 그 남은 기억이란 소설이 예. 저한테는 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밤은 좀 후반에 나온 장면이라 예. 그게 또 예, 조금 그쵸. 색다르게 예. 와닿은 것 같은데 어느 남은 기억은 이게 영순이라는 사람과 뭐 이런 돈을, 그러니까 옛날에 떼어먹은 돈을 나한테 찾으러 오는 사람인데 마치 찾아온 사람이 나의 무언가를 전환해주는 것 같아, 그런 걸 예상을 하다가, 근데 둘이 주고받는 그 기억과, 그러니까 어긋나는 기억이나 일치하는 기억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뭔가 그런 복잡한 부분들을 다 해소해주기도 하고, 어떤 결국에는 화자의 마음이 좀 더 다르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주고받는다는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좋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 귀여운 복수극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오고 가는 거는 그런 소설이 또 이 안에서 또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저는 그리고 이 어느 밤에서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윤성희 작가님 작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할머니 이제 남편 죽이고 싶어하는 이제 그 할머니 남편 죽었으면 좋겠는 이 할머니가 처음에 남편한테 어떻게 반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남편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아 공장 기계에 다쳐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반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어른들 몰래 겨운기 몰래 다쳤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약간 웃음을 유발하는 저는 이런 귀여움들도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작가님 작품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얘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지민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 소설 전체가 날마다 사실 날마다 거짓말이에요. 날마다 만우절이 아니라 날마다 거짓말. 맞아. 저는 짧게 조금 궁금했던 작품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희 다루긴 했지만 블랙홀이라는 작품이 너무 읽기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어렵게 하는 건데 거의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 실린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뭔가 사람을 좀 여기 왜 작가의 말에도 있지만 마음의 구멍에 대한 이야기라 읽고 났을 때는 이거 어쩌자고 이런 거 쓰신 거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소설은 꼭 한번 이 스토리를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단편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뭐 별 큰 뜻은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되든지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쓰면서 조금 정서적으로 힘들긴 했는데 너무 오히려 이렇게 머릿속으로 너무 계산하면서 쓰지는 말고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쓰게 되었고요. 이걸 쓰는 바람에 이 글의 이제 톤의 무게가 너무 이제 저를 좀 짓누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래서 네모난 기억을 쓰게 된 것이에요. 네, 너무 상반된 거라 혼란스러웠잖아요. 잠깐. 맞아. 안 되겠다 이거는 가벼운 거 하나 써야 되겠다. 너무 그래서 사실은 블랙홀을 보면은 뭐 조금 이야기 강도가 세긴 하지만 스위치에서 한 4, 5년 후에 쓴 걸로 치면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스위치를 쓸 때부터 이렇게 좀 먼 삼촌이 아닌 좀 엄마나 아빠에 대한 감옥 간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 남은 자식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가 저지른 범죄는 조금 가로로 두고 남은 자식들의 어떤 부분들을 다뤄보는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좀 자신이 없었죠. 그게 아까 제가 어느 밤에서도 그 남편도 못 죽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잘 못 쓰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또 제가 좀 잘 쓰는 장면은 그렇게 감자탕 술 마시고 이런 장면을 잘 쓰는데 블랙홀은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없었는데 사실은 블랙홀을 쓴 게 자신이 있어서 쓴 건 아니고 자신이 없는 데면 없는 대로 쓰자라는 마음이 최근에 좀 많아요.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의 강도를 계속 이렇게 사실 단편에서 이야기의 강도를 힘없이 몰아붙이는 게 좋을까? 이런 의문도 조금 저한테도 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쓰는 과정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쓰기 전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쓰고 난 다음에서도 계속 단편 이런 식의 단편이 이 어떤 효과를 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물음이 저한테 있었던 예, 소설이기는 해요. 예. 네, 저희 이렇게 윤성희 작가님 소설집 날마다 만우절 중에서 눈꺼풀 어느 밤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그냥 어떠셨는지 예. 그래도 간단히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뭐 재밌었고요. 뭐 너무 사소한 수다를 떨어서 독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주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 유수야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막 작가를 중심에 놓고 저희가 얘기하진 않잖아요. 사실 저희의 감상이나 맞아요. 그냥 같이 그렇죠. 문예지의 소설을 읽는 분들과의 어떤 감상을 나누는 온라인 독서 모임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가끔씩 이제 작가분들을 모실 때는 정말 저희가 너무 좋거나 저희의 얘기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물론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요즘 소설 이야기가 어쨌든 이제 97번째 그 다음에 98번째까지 나가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꼭 모시고 싶은 작가를 떠올려 봤을 때 단연 그냥 고민 없이 윤성희 작가님이었기 때문에 모시게 돼서 약간 두서가 없긴 했지만 날마다 만우절 나온 핑계로 너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제의 받았을 때 흔쾌히 제의를 안 해줘도 제가 하자 그럴 만한 마음이 있을 만큼 흔쾌히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책 나온 이후에 책이 나와서 아직은 없고요. 지금 하는 대로 1년에 한 2개나 3개씩 단편을 조금 쓰고 내년 후년까지도 좀 단편을 좀 더 쓸 생각은 있고요. 장편은 제가 잘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것도 좀 서서히 좀 준비를 내년쯤 할 생각이고, 일단 올해의 계획은 좀 더 놀자. 책이 나왔으니까 좀 놀자. 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문학가사회 2021년 여름호에 실린 박솔매의 신작 단편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게 아마 잠정적으로 유수야 시즌 1의 마무리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제 유수야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몇몇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방송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설 눈꺼풀의 일부를 윤성희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본 달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음식 배달을 30년 넘게 하고 있다는 여자가 나왔는데 머리에 쟁반을 이고 오토바이를 몬다고. 쟁반을 손으로 잡지도 않고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다닌다고. 심지어 쟁반을 서너 개씩 쌓아 나르는데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했다. 소리만 들어도 금이 간 변기를 찾아낼 수 있는 변기 공장 공장장이라거나, 꽈배기를 1분에 60개나 만드는 꽈배기집 사장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솔직히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싫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놀랍게 바라보는 엄마가 싫었다. 엄마도 노력이라면 남들 못지않게 했다. 엄마가 달인들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늘 이렇게 대꾸했다. 시시해, 시시하다고. 엄마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싫어했다. 세상에 시시한 건 없어. 나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세상에는 시시한 게 너무 많았다. 엄마가 가고 난 뒤 나는 쟁반을 5개 겹쳐서 이고 오토바이를 모는 엄마를 상상해 보았다. 틀림없이 엄마도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배달을 할 것이다. 엄마라면 꽈배기도 1분에 100개는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딴 게 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다. 화가 났는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몰라 또 화가 났다. 나는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작년에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다. 화 한 번 낸 적 없는 착한 아들이라고. 엄마와 면담을 마친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화를 내고 싶으면 내도 된다고. 그 말에 하마터면 나는 화가 나려고 하면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는다고 고백할 뻔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 허벅지를 꼬집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놀이를 했다.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면 나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놀이를 했다. 16살 있나, 15살 있나, 14살 있나, 그렇게 나이를 한 살씩 줄이다 보니 어느새 갓난아이인 내가 보였다. 그 갓난아이를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넣어보았다. 어둡고 축축한 곳으로. 지금 죽는다면 나는 평생 시시하게 살다 죽는 거겠지. 세상엔 시시한 게 많지만 그중 가장 시시한 건 나였다.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났다. 한참 후에 삑삑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곧이어 사람들한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에요. 틀림없이 눈물이라니까요.